반인간 선언, 증오하는 인간, 주원규 장편소설, 자음과 모음. 손. 1. 홍남우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권했다. 김서희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가 청한 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열성 지지자 한 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도 눈시울을 붉히기는 마찬가지였다. 힘든 선거였다. 서희는 정치 경험이 전무했다.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가르치는 그녀에게 한 달 가까이 멍해처럼 따라붙은 기호 2번이란 숫자는 너무도 낯설었다. 낯설음의 모든 원인을 비단 보궐선거에 급작스럽게 출마한 경험 미숙으로만 돌릴 수 없었다. 서희의 아버지 김승철 의원이 별세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다. 평소 고인의 뜻대로 유고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서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고령이긴 해도 평소 감기 한번 앓지 않던 강골이었다. 정치인, 민주화 투사로서 통상적으로 겪음직한 단식투쟁과 가택연금 등의 고초 속에서도 체력만큼은 또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김 의원이었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남겨둔 채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무남동녀, 게다가 3년 전 숙환을 앓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서희의 곁에 남은 혈육은 아버지 김 의원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 의원마저 자신만을 남겨두고 떠난 이후 서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건 단지 슬픔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희는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국회에 천연기념물처럼 남아있는 오선 의원이며 김승철 의원과 역경을 함께한 정치동지 홍남호 의원이 서희에게 작고한 아버지를 대신해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그의 권고는 명령의 성격을 닮아 있었다. 대내외적 상황 역시 서희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김 의원의 지역구였던 해능시는 강원 영동에 위치한 전통적으로 여당의 입김이 강한 곳이었다. 무엇보다 같은 지역구에서만 연이어 3선을 한 김 의원의 후광에 맞설 상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김 의원을 대신할 만한 인물을 물색하는 게 요원했고, 그러다 보니 홀로 남은 김 의원의 피부치 서희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정치적으로도 무리수가 없는 일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감당해야 할 짐은 오직 서희의 몫이 되었다. 유세연설을 준비하거나 정당 강령과 정책 모음집 등을 살펴보거나 각종 전략을 분석하는 일이 힘든 건 아니었다. 그런 문제는 여당에서 파견한 정치전략연구소 직원들, 홍 의원, 오랜 시간 아버지 김 의원을 보좌하던 양윤수 보좌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의해 빈틈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정작 서희를 힘들게 만든 문제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개표일 저녁까지 지속되었다. 자신이 과연 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그녀를 여전히 힘들게 했다. 득표율 73.4%. 야당 상대 후보와 무소속 군소 후보들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20%가 되지 않았다. 압도적인 승리였다. 여당은 김 의원의 민주화 정신이 살아 돌아온 쾌거라는 말로써 서희의 당선을 축하했다. 저녁 11시가 되어 개표율 95%를 넘기자 서희는 당선 관련 인터뷰를 한 뒤 자리를 벗어났다. 사무소에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은 서희와 함께 밤을 새워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원했지만 홍 의원이 그녀를 그대로 쉬게 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엔 아버지 김 의원의 그늘이 워낙 깊고 큰 탓이다. 2. 김서혜 교수님입니까? 누구시죠?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자신가요? 기자회견이라면 내일 선거사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만. 기자는 아닙니다만 교수님, 아니, 의원님을 꼭 만나 뵙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 제 소개를 먼저 하죠. 전 서울시 광역수사대 강력계 반장 주민서라고 합니다. 강력계 반장. 휴대전화를 쥔 서희의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경찰 혹은 검찰이라면 익숙하진 않지만 한두 번 접한 적이 있다. 아버지를 둘러싼 정치 루머에 대한 조사와 철마다 반복되는 선거자금 의혹에 대한 문제로 검찰이나 경찰이 집이나 사무실을 찾은 적은 간혹 있었다. 그렇지만 강력계는 처음이다. 더구나 전화를 받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다. 서희는 대응을 망설였다. 그러자 자신을 강력계 반장으로 소개한 민서가 서둘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말에 던졌다. 너무 늦은 밤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결례를 무릅쓰고 새벽에 전화하실 정도면 다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죠? 정상훈 씨 알고 계시죠? 정상훈.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서희의 입에서 옅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제법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남편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남남도 부부도 아닌 이혼 서류에 등재된 과거의 남편. 서희는 자연스럽게 미간을 찡그리며 민서의 질문에 답했다.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분이라는 극존칭이 도리어 자연스러워졌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교차되었다. 강력계 형사가 자신의 전 남편을 찾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최근 정상훈 씨를 뵌 적이 있습니까? 저와 그분의 관계를 사전에 알고 물으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사실도요.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분과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1년. 그 말을 한 후 서희는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지 좀처럼 시간의 공백이 실감되지 않았다. 상훈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항상 채우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혼 후 둘은 제대로 된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 근 1년간은 서로의 동향조차 알지 못할 정도였다. 낯선 거리감은 어느새 불안의 감각으로 대치되었다. 서희는 불안을 잊기 위해 서둘러 사실을 알고 싶었다. 강력계 형사인 민서가 자신에게 전화한 용건 말이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서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정상훈 씨가 살해된 것 같습니다. 살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전 언제라도 좋습니다만. 어디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희의 즉각적인 반응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민서는 국과수의 위치까지 덧붙여 알려주었다. 통화를 끝낸 후에야 침대 위에 누워있던 서희가 상체를 일으켰다. 눈가리개를 벗고 나이트 테이블 조명에 불을 켠 후에도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였다. 생각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성질의 당혹감이 서희의 머릿속을 온통 어지럽게 만들었다. 살해라니, 그이가 도대체 무슨 일로. 3. 대담한 걸까? 아님 상황의 복잡성과 느닷없음의 생소함이 서희를 대담한 척 하도록 변화시킨 걸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에서 서희를 기다린 민서는 그녀에게 전 남편의 살해 소식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양해부터 먼저 구했다. 그 느닷없음에 대해 말이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남편의 사체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서희는 민서와 자신이 만난 장소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상훈의 사체가 보관되었을 거란 점이었다. 민서는 망설일 줄 알았던 서희의 대담한 태도에 오히려 난처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내 그녀를 이끌어 부검실로 인도했다. 새벽 5시. 때맞춰 아침 뉴스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연구원 로비에 설치된 TV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아침 뉴스에서 발표되고 있었다. 서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온전히 보존된 한 구의 사체가 아니었다. 잘린 손, 그 하나였다. 손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웠다. 흡사 밀랍으로 빚어진 느낌이었다. 부검대 위에 놓인 잘린 손을 보며 서희의 머릿속은 아득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대로 실감되지 않았다. 잘려나간 사체의 일부가 주는 충격과 함께여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민서가 서희의 흔들리는 눈빛을 불안하게 살피며 말문을 열었다. 화학약품을 이용해 손을 세척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을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왜 그런 거죠? 지문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에선 지문이 감식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서는 서희의 질문에서 생략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추측했다. 어떻게 이 잘린 손이 남편의 것일 수 있느냐는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서희의 얼굴이 차츰 믿을 수 없는 참혹함에 포박되었다. 피부의 한 층이 살라미처럼 벗겨진 것 같은 형체였지만 벌어진 손가락들의 윤곽에서 상훈의 흔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역시 믿을 수 없는 발견이었다. 서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잘린 손이 상훈의 것이란 사실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육감에 가까운 직관을 확신시키듯 민서가 말했다.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더군요. 반지요? 이겁니다. 민서가 투명 랩에 보관된 반지를 서희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어렵지 않게 반지를 알아보았다. CS그룹 반지군요. 금방 알아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반지는 중간직급 이상이나 연구원들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는 반지로 알고 있어요. 정상훈 씨도 CS그룹에 재직 중이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서희가 알고 있는 상훈의 이력은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가 물리학을 전공했고 CS그룹 계열사인 CS화학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알지 못했다. 문득 서희는 자신이 평생을 함께하고자 했던 남자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에 뜻모를 죄책감마저 들었다. 민서가 말을 이었다.
정상훈 씨가 반년간 무급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무급휴직이요? 이런 식으로 이른 새벽 생면부지의 강력계 형사로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다니. 서희는 문득 허탈한 마음이 들어 가슴이 쓰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의문만큼은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현재 상황에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진위를 추궁하는 결정적 질문을 민서에게 건넸다. 그가 휴직계를 낸 것, 그리고 이 손에서 CS그룹 반지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상훈 씨가 살해되었다고 단정하는 건 섣부른 추측 아닌가요? 그녀는 기대했다. 민서가 자신이 우려하는 것 이상의 확신을 주지 않길 원했다. 물론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황을 무시할 수 없어서요. 정황요? 반지에 대해 알고 계신 게 그 정도뿐인가요? CS그룹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수준의 정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민서가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반지는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됩니다. 한 가지는 CS그룹 임직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반지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반지처럼 CS 엠블럼 중심에 두 개의 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푸르고 화려한 엠블럼이 새겨진 부분이 서희의 시야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떤 차이죠? CS그룹은 회사 차원에서 기여도가 높은 연구원과 임직원을 연말에 선발하여 이 반지와 함께 포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내기 이틀 전 정상훈 씨는 CS화학 우수선임 연구원으로 선정되어 금전적 포상과 함께 이 반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절대적 증거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정상훈 씨의 실종과 이 잘린 손이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의원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불행하게도 서희는 잘린 손, 5손가락의 윤곽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손의 주인이 상훈이라는 생각을 지워내지 못했다. 차라리 그 반지가 상훈의 것이 아니란 증거가 되어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서희는 한동안 부검대 위에 올려놓은 잘린 손을 바라봤다. 오른손으로 보이는 5손가락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뻗은 느낌이 강했다. 무엇보다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한 강한 악력을 실감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한 또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한 필사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모습이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서희는 잘린 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민서의 질문에 반응했다. 뭐죠? 지문을 지울 정도로 철저히 신분을 감추고자 했던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반지가 끼워진 채로 발견됐나요? 예. 그래서 저는 정상훈 씨를 더더욱 이 손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요? 반지를 통해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누가요? 정상훈 씨를 이렇게 만든 자일 수도 있겠죠. 저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시죠. 이 훼손된 손 어디서 발견됐죠? 광장입니다. 광장? 예, 광화문 광장. 지난주 일요일 오후에 부모와 산책 나온 9살 어린아이가 발견했습니다. 검고 아담한 선물용 케이스에 담겨 광장 한복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서희의 마지막 말.
민서는 충분히 공감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민서가 이손의 발견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4. 서울광역수사대 주민서 팀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발견된 잘린 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 자신만의 주관적 관심의 발로일 수 있었다. 광역수사대가 특수강력사건을 관할하는 직무이긴 해도 10개 팀이 넘을 뿐더러 각 팀에 주어지는 사건의 총괄을 윗선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할당된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건 그야말로 일반인이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정보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현실이었다. 일명 광화문의 잘린 손 사건 역시 민서가 팀장으로 있는 강력 2팀의 관할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서는 동물적인 직감으로 이 사건이 현재 자신의 팀에 할당된 강도 높은 강력사건 수사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신했다. 동시에 민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다. 그 한 가지 의문이 민서로 하여금 연일 자신의 팀을 압박해오는 강력사건 수사를 뒷전으로 미루고 손의 주인을 찾는 데 혈안이 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 하나의 의문은 바로 언론의 태도였다. 언론이 너무 조용했다. 상식적인 대응으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언론의 침묵은 민서에게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관심거리를 선사했다. 물론 광화문 사건에 대해 사회불안 조장을 이유로 사건 초기에는 발설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오프 더 레코드 지시가 있던 것은 분명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역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경찰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어용 언론이 몇이나 있던가. 언론의 감시 기능이 가장 촉수를 세우는 건 사회부, 도심진의 강력 사건이 아니었던가. 사건의 강도만 보더라도 사회면 헤드라인은 충분히 차지하고 남을 수준이었지만 이에 대해 언론은 침묵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물론 반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민서는 언론의 침묵에 대한 의문을 수사 착수라는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다. 무엇보다 민서가 팀장으로 있는 강력 2팀에게 주어진 사건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과수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찰대 선배와의 비선 연락을 통해 민서는 반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CS그룹 특별대상 직원에게 수여되는 반지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필연적 확신에 사로잡혔고 그 확신이 민서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다. 민서는 자신의 팀에 할당된 일련의 살인사건을 연쇄살인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민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동료는 많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팀원들까지도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확히 4명이 죽었다. 서울 시내 곳곳,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살해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추락사를 가장한 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사체 수습조차 어려운 피해자도 있었다. 민서의 판단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추론은 아니었다. 반년 사이 4명의 살해 피해자가 국내에 잘 알려진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원한 관계 내지는 일종의 커넥션을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그 그룹이 국내 재계 순위 0순위에 꼽히는 CS그룹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CS그룹은 동종 계열사와 한 식구나 다름없는 협력업체, 그 협력업체와 직간접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외주업체, CS그룹과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창업주 가족, 형제들이 차린 또 다른 그룹들이 거미줄처럼 파생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CS그룹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을 발견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다. 그 때문일까? 민서의 동료들과 상사는 그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나친 비약과
심지어는 공상에 가까운 음모론이라고 민서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민서도 자신이 수사 방향을 잘못 짚었다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적어도 광화문 광장에서 발견된 잘려나간 손, 그 손에 끼워져 있는 CS그룹 반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5. 서희는 정영문 위원장의 시국 강연회에 참석했다. 별도의 예약도 참석 통보도 없이 참석한 자리였지만 그녀는 본의 아니게 정 위원장 강연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남산에 위치한 민주자유총연맹 건물 3층의 대강연장. 정영문은 이곳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사회 원로들과 함께 시국 강연회를 가졌다. 고령의 원로들이 모인 시국 강연 모임이라 해서 낡은 세태 비판과 대안 없는 나라 걱정으로 도색된 모임은 아니었다. 시국 강연이 무색할 정도로 정영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범접하기 힘든 시대의 울림을 품고 있었다. 국내외 정세를 강연 전면에 내세우기보단 나라를 구성하는 인물의 됨됨이, 윤리의식에 대한 말들의 성찬이 대부분이었다. 그 모습을 서희는 거의 2년 만에 다시 접하게 된 것 같아 반가웠다. 강연회에 참석한 20명 남짓한 원로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서희의 결단과 이제는 고인이 된 김 의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사회 원로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음 지어야 하는 일은 지금의 서희에겐 고통이었다. 특히 강력계 형사 민서를 만난 후부터 그녀의 심리는 공황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과수에서 잘린 손을 볼 때만 해도 서희는 1년 동안 보지 못한 남편 상훈에 대한 기억의 희미함과 전신이 아닌 단지 잘린 손을 대하는 것만으론 충분한 실감이 안 되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 서희의 내면은 전율하고 있었다. 남편의 손이 분명하다는 확신. 굳이 반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5손가락의 윤곽만으로도 어느 한때나마 자신의 손을 다정하게 붙잡던 상훈의 손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서희를 고통스럽게 했다.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들 정도로. 그럼에도 서희는 정영문을 찾아 이곳에 왔다. 정영문이라면 한때 자신이 시아버지로 섬겼던 이분에게라면 헤어진 남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의 자택을 찾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이곳 강연장으로 달려온 것이다. 시국 강연을 마치고 회의장 옆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서희와 마주보고 앉은 정영문의 표정이 돌연 변했다. 강연장 안에서 한때였지만 자신의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죽은 친구의 딸로 소개할 때의 밝은 표정과는 정반대였다. 서늘하게 변한 표정이 서희를 두렵게 했다. 그녀는 오히려 강연장에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밝은 표정이 진실이길 바랐다. 하지만 서희의 희망은 점점 충격으로 뒤엉킨 절망의 먹구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정영문이 입을 열었다.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은 거냐?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말을 거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태도. 하지만 무례하진 않은,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정영문의 화법에 서희는 어렵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했다. 어제 아침 상훈 씨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어떤 소식? 그보다 먼저 아버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라. 아버님이란 말이 여전히 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아마도 영원히 서희에게 정영문은 아버님일지도 모른다. 상훈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셨죠? 글쎄. 정영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서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동시에
그의 목을 감싸고 있는 하얀 로만 칼라까지. 자신은 가톨릭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는 자책에 가까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지만 서희는 정영문, 그만큼 로만 칼라가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곤 했다. 그랬기에 상훈에 대한 행방을 더욱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건지도 몰랐다. 상훈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서 아버님께 확인하고 싶어 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라면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서희에게 정영문이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양복 속주머니에서 꺼낸 편지 봉투였다. 열린 봉투 틈새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서희의 눈에 들어왔다. 정영문이 말했다. 나는 짐작하기 힘들다. 상호는 내게 특별한 아이였지만 그 아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 이게 무엇이죠? 한 달 전 내 앞으로 온 상훈의 편지다. 하지만 수신자가 서희 너로 되어 있더구나. 저에게요? 읽어보아라. 직접 보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더 정확히 말해 양부편의 헤어진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란 게 무엇일까? 서희는 조심스럽게 봉투 속에 담긴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다. 출력 용지로 보이는 A4 사이즈 종이 한 장엔 몇 문장의 문구가 단출하게 적혀 있었다. 인쇄된 문장 밑에는 이것이 자신이 쓴 것임을 확증하기라도 하듯 정상훈의 이름과 자필로 추정되는 서명이 되어 있었다. 몇 마디 문장이 충격적인 건 아니다. 서희의 눈을 사로잡은 건 마지막 한 문장이었다. 당신에게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서희의 눈시울이 자신도 모르게 붉어졌다. 정영문은 침착했다. 하지만 침통한 만큼은 지울 수 없었다. 짧지만 분명하게 옅은 한숨을 내쉰 정영문이 그 편지가 유서임을 확인시켜주는 부연 설명을 서희에게 말해주었다. 서희야, 말씀하세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지는 모르겠다만 난 믿고 싶지 않다. 다만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버님, 말해라. 이런 것도 정말 신의 뜻인가요? 가슴 아프겠지만 받아들여라. 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이에 대해서 그이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결심해야 했는지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전 알고 싶어요. 알아야겠어요. 하필이면 중요한 때 서희 너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그냥 전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처음 그이가 헤어지자고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같아요. 전 상훈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비록 과거형이지만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야겠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희는 독백처럼 알아야겠다는 다짐을 반복했다. 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남편의 유서임이 분명한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정영문을 향해 간단히 묵리한 뒤 대기실 밖 복도로 걸어 나갔다. 정영문은 서희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종교, 기업에 손을 내밀다.
기업의 종교와 주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교는 본래 인류에게 필요악이었지.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칼과 창, 전쟁 무기가 되지. 그건 종교성이 잘못된 탓이 아니야. 종교의 외면이 왜곡된 채로 표현되기 때문이지. 그 왜곡된 상을 지우는 게 바로 종교인의 역할이네. 왜곡된 상을 지우는 것과 기업의 종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되어버렸지. 기업이 인류를 먹여 살린다는 것에는 거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네. 먹고 산다는 건 존재의 생존을 뜻함이고, 이때의 생존은 동물적 욕구 충족만을 넘어서지. 이 생존은 보다 고결한 차원을 지향하는데 바로 신성을 향한 욕망이야. 다시 말해, 인류는 신성을 향한 욕망을 기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지. 기업이라는 구조 자체를 원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야. 기업의 속성을 오늘의 지구촌이 그런 식으로 규정해버린 거네. 종교가 기업을 지배하는 이념적 근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업윤리 자문의원을 수락하신 건가요? 이념이라는 표현보단 기업윤리의 근간이라고 해두지. 직무수행은 나타난 역할의 범주에 지나지 않고 보다 중요한 건 정신의 교류야. 종교인으로서 나는 기업이 속 깊이 감추고 있는 신을 향한 욕망의 뇌관을 건드려주면 되는 거네. 그건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향한 욕망의 베일을 벗는 방법이기도 하지. 이윤을 향한 욕망과 신을 향한 욕망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24000059 4페이지부터 5페이지